네, 여러분, 투자와 재무 1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1장의 거의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그 MBS 또는 ABS 이런 용어 많이 제가 얘기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은행이 들고 있던 대출 채권과 같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유통성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금융 계약 또는 금융 자산을 어떻게 이걸 이제 팔아먹어 볼까 하는 이제 그런 그 생각에서 나온 게 되겠고요. 대출 채권 그 자체로 뭔가 채권으로서의 그 청구권으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그걸 들고 실제 은행이 나가서 팔아보니까 잘 안 팔린단 말이죠. 그래서 보다 그 일반 투자자들에게 알기 쉬운 주식과 채권의 형태로 소위 전환시켜서 트랜스폼 시켜서 그 만들어낸 증권이 바로 MBS, ABS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이 이 은행의 여기 이제 대차대조표고요. 일단 그 대출을 해주고 나면은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을 갖고 있게 되죠.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요것을 그 시장에다가 적당한 가격에 팔고 이 캐시를 그 마련을 해서 다시 또 캐시를 그 대출을 해주고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 좋겠는데 실제로 이 대출 채권을 들고 나가보니까 시장에서 잘 안 팔리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 은행인데 이 은행이 소위 스페셜 퍼포스 비클이라고 하는 일종의 서류상 페이퍼 컴퍼니를 하나 설립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 운영도 사실 은행이 합니다. 이 대출 채권을 이 기업에 이게 하나 이제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다 팔아요. 자, 이 회사가 이제 보통 주식회사 형태로 페이퍼 컴퍼니라 하더라도 임직원이 없는 그런 어떤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이 되고, 자, 이게 대출 채권이 이쪽으로 양도가 되면 여기다가 이 적당한 가격을 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이 SPV가 여기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거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도 이걸 인수하면서 돈을 넣으면 그 돈이 바로 또 은행으로 들어가게 돼서 은행은 자기네가 갖고 있던 대출 채권을 팔게 되고, 그래서 결국 SPV가 이 대출 채권을 들고 있게 되고요. 이 투자자들은 은행이 들고 있는 대출 채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법적으로 복잡한 그 문건 또는 계약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페이퍼 컴퍼니가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들고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주식과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 계약서보다 훨씬 더 일반 투자자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시장성이 없는 그런 어떤 자산을 증권화, 시큐리타이제이션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발행되는 이런 증서 증권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채권의 형태로 발행이 되는데,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이게 주택담보대출일 때 은행이 처음에 빌려줬던 그 돈이 주택담보대출 대출 채권일 때 이 모기지 백트 세큐리티라고 하고, 처음엔 기본적으로 이거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기타 여러가지 은행이 들고 있는 여러가지 어떤 채권 자산들 하지만 뭔가 유통시장 자체가 없어서 시장에서 갖다 팔기 어려운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시큐리타이제이션을 해서 나오는 그런 증서들, 이걸 보통 또 우리가 ABS, Asset Backed Security라고 합니다. 자, 이 MBS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라고 해서 이 MBS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이 아까 그림으로 보자면 요거죠. 요게 뭡니까? 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대출 채권이지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채권, 은행의 담보대출 채권이 바로 이 MBS의 일종의 어떤 기초자산이 되는 것이지, 이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자체가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실 부동산 가치에 MBS 가치가 다 연동이 되겠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이 MBS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프라임 모기지 1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발생했던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대출로 나갔던, 주택담보대출로 나갔던 대출들이 다 부실화가 된 거예요. 왜? 주택가격이 꼬꾸라져서.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줬는데 2007년, 2008년을 거치면서 미국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꼬꾸라지게 되면서 이런 이 대출 채권이 다 부실화가 되고 결국 결과적으로 이 MBS 또 관련된 ABS들이 다 부실화가 돼서 결국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증권화의 의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기관형 금융상품은 결국 이제 시장성을 갖게끔 트랜스폼하는 그런 이 어떤 금융 테크닉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또 아주 근본적인 또 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금융위기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냐 해서 어떤 그 이후로 국제적인 공조 뭐 이런 것들이 강화되긴 했었었는데, 뭐 한 4, 5년 지나니까 또 따로따로 그 국가마다 또 따로따로 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이게 뭔가 그 좀 뭐 해결이 되는 듯 하다가 결국은 2013년경에 소위 그 유럽 재정위기가 터지게 됩니다. 이게 다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는 거다, 그렇게 그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그 침체가 뭐 지금 2020년 최근까지도 왔던 거고, 2020년 이제 또 그야말로 코로나 충격이 또 경제, 전 세계 글로벌 경제를 강타하는 바람에 실물 경기 자체는 굉장히 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어떤 상당히 어떤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래서 대출 채권 자체는 굉장히 그 시장에 갖다 팔기가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에서 팔릴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나온 이런 어떤 파이낸셜 금융 그 혁신이다, 파이낸셜 이노베이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채권, 우리말로 채권이라고 쓰지만 한자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요거는 그 증서로서의 그 권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기업이 채권 발행, 회사채 발행해, 그 채권 발행했다, 채권 시장 할 때 그 채권, 요 채권이고, 하필이면 한자가 지금 이게 일종의 그 동음 이의어죠. 요 채권은 이 권리로서의 권자예요. 그래서 채무 채권 관계라고 할 때 그때 그 이 권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얘기했듯이 채권 시장이라고 할 때 요 채권은 요 앞에 채권이고, 우리가 그 은행이 들고 있는 대출 해주고 나서 자기네가 이자고 원금을 받을 청구권, 그게 바로 대출 채권이죠. 또는 그 기업이 물건을 물건을 자기가 팔고 나서 자기가 일종의 뭐 어음 같은 걸 받는다, 이런 거 보통 또 매출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기업들의 요때 나오는 이 채권의 한자는 바로 이쪽 뒤쪽 한자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았던 학생도 있고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듣는 학생도 있을 텐데, 굉장히 기이한 얘기죠.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권하고 써왔던 이 국문 채권이, 이 채권이 한자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적재적소 이걸 잘 써줘야 되겠고,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할 때 그 채권, 기업이나 국가가 발행 국채, 회사채, 그런 채권시장 보통 우리가 요 앞에 그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ABS를 하는 과정에 소위 그 앞서 SPC 또는 SPC 또는 요건 이제 뭐 SPC라고 하기도 하고 SPV라고 하기도 하고, 자, 요런 어떤 서류상 회사를 하나 만들고 양수된 자산이 들어오게 되고, 여기서 소위 이제 ABS나 MBS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대출 채권을 양도한 그 은행이 그러니까 자기 이 채권을 지금 유동화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서류상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넘겨서 이제 그것을 증권의 형태로 팔아서 결국 이제 자기네가 그 현금 조달을 이 대출 채권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건데, 때에 따라서 이 은행이 여기다가 소위 이제 신용 보증 같은 걸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기타 보험사나 여러 가지 이 보증 기관들이 여기다가 또 신용 보증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중소기업들이 채권 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보통 이제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야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채권 발행한다, 주식 발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채권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을 도와주는 우리나라에 좀 특수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Primary CBO라는 중소기업 채권 발행 이 어떤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PCBO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도 사실은 이런 어떤 ABS 형태로, 기본적으로 ABS 테크닉으로, 중소기업들의 그런 어떤 채권 발행을,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때 여기다가 또 역시 일종의 그 크레딧 인핸스먼트 또는 개런티 보증 또는 신용 보강 이런 용어를 쓰는데 뭐 하여튼 이쪽에서 디폴트 나면 내가 갚아주겠다 뭐 이런 거죠. 신용 보강, 신용 보증 또는 보증. 보통 여기다 이제 국가기관, 우리나라 이제 국가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보증기금, 또 각 지역마다 지역보증 그 기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이런데 국가기관들이 중소기업들의 채권 발행할 때 PCBO 형태로 발행할 때 여기다가 이제 신용보증을 해주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이 PCBO 제도가 뭔지 한번 그 인터넷으로 이리저리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신용보증, 뭐 보증이고 또 보증보험도 있어요. 보증보험. 그러니까 내가 은행 가서 돈 빌리려고 하는데 은행이 신용으로는 못 빌려주겠다. 담보이냐? 나 담보도 없어요. 그럼 보증이라도 떼와라. 그러면은 내가 소위 서울 보증회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SGI인가 뭐 그런데 보통 거기서 이제 개인들이 그 보증서를 떼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증서를 뗀다라고 하는 거는 이 차주가 내가 돈을 못 갚으면은 네가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정에게 그 수수료를 내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고 그 차주가 여기서 보증서를 떼와요. 그 얘기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는 거고 그 보증보험 증서를 들고 은행에 쪼르르 가서 자 내가 담보는 없지만 지금 내가 서울 보증 그 회사에 가서 이 보증을 떼왔으니까 나한테 돈 좀 빌려주고 내가 혹시라도 디폴트 나면은 제가 갚을 거야. 서울 보증 회사가 갚을 거야. 뭐 이런 계약이 바로 이 보증 계약이 되겠고 또는 이제 보증보험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어떤 보증의 그런 방식이 하나의 어떤 시장화된 어떤 증권으로서 나온 게 소위 얘기한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고 하는 CDS가 되겠어요. CDS. 그래서 요게 뭐 약간씩 본질적으로는 다 비슷한 건데 신용보증이나 보증보험이나 대출보증이나 뭐 CDS는 다 비슷비슷한 건데 좀 특이한 거는 예를 들어 요런 보증서 자체는 시장에서도 또 유통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일종의 보증서인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보증서예요. 요게 일종의 그 보증서가 사고 팔리고 그때 보증서의 가격이 달라진단 말이죠. 왜? 얘가 돈을 잘 갚을 것 같냐 그렇지 않냐 얘가 디폴트 날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보증보험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CDS 시장에서는 뭐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보증보험 증서가 거래가 되는 시장이다. 뭐 정확하게 말하면 그건 아니지만은 대략 그렇게 파악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고 그래서 이 보증보험 증서의 가치는 결국 보증을 하고 있는 그 차주, 돈 빌려간 놈이 결국은 잘 갚을 것이냐 못 갚을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잘 갚냐 못 갚냐에 따라서 보증보험의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런 가격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샀다 팔았다 하는 그 시장이 바로 이 CDS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증권화, 뭐 대표적으로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에셋 백드 세큐리티가 되겠고요. 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만 해도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상당히 각광받던 그런 분야였었고 뭐 여기서 크게 이제 어떤 머리만 갖고 들어가서 특별한 어떤 원자재나 기술 없이 뭔가 이 머리만 좋으면은 뭐 돈 벌 수 있는 분야다라고 해가지고 이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도 뭐 여전히 금융공학 대학원 또는 뭐 금융공학 학회 또는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어떤 교과목 뭐 이런 게 있을 정도로 여전히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뭐 그냥 금융공학이라고 하는 특별히 뭐 금융공학하고 그렇게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뭔가 어떤 수학적인 계산, 통계학적인 어떤 테크닉들을 조금 더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를 뿐인 거고 근데 이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그래서 사실 앞서 얘기했던 MBS라든가 MBS 또는 CDS라든가 이게 다 금융공학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공학 때문에 탄생한 그런 어떤 금융 상품들 또는 어떤 금융의 혁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여튼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리만 브라더스 뭐 베어 스턴스 뭐 다 망했잖아요.
뭐 그러는 바람에 사실 이 금융공학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과거 10여 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인기가 없는 그런 분야가 되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실 뭐 별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뭐 이러는 겁니다. 또는 아까처럼 대출 채권을 어떻게 하면은 일반 주식과 채권 형태로 트랜스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ABS, MBS 테크닉 뭐 이런 것들을 궁리하는 데가 이 금융공학 분야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파생 상품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 그거 외에도 각종의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갖고, 특히 이제 신용 파생, 그 신용에 대한 어떤 그 이 데리바티브라고 하는 그 크레딧 데리바티브, 신용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금융공학의 그 테크닉으로 탄생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지금도 여전히 많이 또 그 이런 신용 파생 상품들이 많이 그 이용이 되고 있어서 뭐 금융공학 자체가 완전히 죽은 거는 아니지만 과거 한 10여 년 전에 금융공학의 그런 어떤 인기나 위세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지금 그 위상이 추락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모아서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들을 뗐다 붙였다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금융 상품들, 뭐 새로운 게 아닌 거죠. 그냥 뗐다 붙였다 해서 또 다른 금융 상품을 트랜스폼 시키는 그런 테크닉이 바로 이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다. 그래서 번들링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다, 언번들링 하기도 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이 모기지 백드 세큐리티 형태로 이제 뭔가 이 캐시플로우를 뽑아내서 또 다른 증권을 만든 뭐 그런 이 사례가 되겠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어떤 이 계약서 자체를 이렇게 실물 계약서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거지만 사실 더 자세한 계약서 이 뒷장에 굉장히 많이 붙게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모든 이런 어떤 금융 상품이 이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그런 한 사례일 뿐이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얼마나 전자적으로 제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하여튼 지금 이 금융 상품은 앞 밑에 보듯이 어디가 유명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뭐 발행을 하는 그런 어떤 기존의 어떤 다른 금융 상품으로부터 캐시플로우가 분리돼서 또 달리 유통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MBS가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게 발행자는 골드만삭스가 아니고 여기 보다시피 페니메고요. 미국의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치면 주택금융공사 같은 데가 되겠고, 그리고 이 골드만삭스는 일종의 이거를 이제 발행할 때 IB로서 투자은행으로서 주관사 업무를 하는 데가 바로 이 골드만삭스가 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발행자는 페니메, 그리고 이 주관사는 골드만삭스가 돼서 이런 지금 얼마예요? 지금 2억 불이나 되는 2억 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표면 가치로 2억 불에 해당하는 그런 증서를 발행을 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사실 최근에 와서는 아마도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지금은 이제 소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좀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죠.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가상화폐가 이게 결합이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투기가 한 2, 3년 전까지 많이 있었고, 지금도 비트코인 보면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런 와중인데, 뭐 이런 어떤 가상화폐랑 결합되는 그런 요소 때문에 사실은 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이 블록체인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아마도 이 금융시장에서의 네트워크 시스템은 결국은 아마도 이 블록체인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 문제라든가 어떤 속도 문제라든가 또 어떤 쉽게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거면서 훨씬 더 우월성 있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은 앞으로는 상당히 이 블록체인이 각광을 받고, 결국은 이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전산 네트워크가 지금은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인터넷망이나 기존의 어떤 네트워크망을 쓰고 있는 거지만, 결국은 뭐 한 10여 년 후에는 결국 이제 블록체인 망으로 또는 블록체인이 보다 어드밴스드 된 어떤 형태가 나오고, 그런 형태로 이게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는 네트워크 시스템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주식 실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 종이장이 있어가지고 주식 거기다가 주권 이렇게 쓰고 발행자가 누구고 조건이 어떻고 액면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 증서를 막 샀다 팔았다 실물로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한 1970년도 70년대 주식시장만 해도 그런 실물 증권 자체가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근데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여러분들 뭐 요즘 개미 투자자 동학개미들이 투자 많이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그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그 주식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거나 나중에라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하게 될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볼 일이 없어. 그냥 내 계좌에 내 증권 계좌에 삼성전자 주식이 입고되어 있고 거기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거인 게 분명해. 실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걸 사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인 한국 그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전자적으로 모든 증권을 다 전자증권화해서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그래서 최근에 와서 점점점 어떤 전자증권의 범위를 더 넓혀서 모든 증권의 형태로 발행되는 것은 중소기업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증권예탁결제원은 이제 전자증서 형태로 다 그 전자적 예탁이 돼야 된다. 전자적 기록으로 돼야 된다. 뭐 이런 그 식으로 이 법제를 통해서 전자증권의 범위가 지금 점점점 넓혀져 가고 있고요. 주식은 사실 뭐 한 199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내가 주식시장 들어가서 주식 살 때 주식 실물 받는 게 아닙니다. 실물이 있긴 있었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전자적 기록이죠. 그래서 전자적 기록이 누구 거 이게 잘 기록이 되고 이제 서로 간에 거래할 때 이게 잘 왔다 갔다 해줘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결국 이제 다 그 기본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이고 요게 이제 1990년도 말에 온라인 인터넷망과 결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990년도 말에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증권사 가지 않고도 또는 증권사에다가 전화를 하지 않고도 자기가 PC에 앉아서 소위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죠. HTS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한 게 바로 1990년대 말이 되겠습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났네요. 최근에 와서는 한 7, 8년 전부터 그 이 모바일 기기가 워낙 그 유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혹시 해봤으면 모바일로도 얼마든지 이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를 그 아실 거고 실제 또 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던지 간에 이런 어떤 정확한 그 네트워킹 시스템 그게 기존의 네트워크 망이던 아니면 뭐 그 www 그런 인터넷 망이던 아니면 이제 새로 또 요즘 많이 논의가 되는 어떤 블록체인 망이던 그 네트워크 시스템이 중요하고 그거를 통해서 어떤 기록의 진정성이 항상 유지가 돼야 돼. 이건 막 위변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 기록이 날라간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그 또 보안의 문제, 누가 또 해킹을 해가지고 기록을 바꾼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또 정확성, 그리고 어떤 또 그 신속성, 어떤 그 정보 주고받는 그런 어떤 속도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의 어떤 IT 분야에서 지속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금융 분야에서도 사실 이 같이 이런 그 혁신들을 따라왔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소위 이제 핀테크라고 해가지고 이런 IT를 영위해 왔던 그런 기업들이 이제 금융업 분야로 나서려고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지금 네이버 또는 뭐 다음 카카오 이런 데가 되겠죠. 소위 이제 핀테크 업체들이 되겠는데, 자, 하여튼 이런 그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뭐 온라인 네트워크 또는 뭐 블록체인 네트워크 다 이건 이제 한 거고, 점차적으로 어떤 직접 만나서 어떤 실물 증서 자체를 주고받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 결국 이제 전자적으로 비대면으로, 요즘 뭐 비대면 언택트 이런 용어가 많이 유행을 하는데, 비대면 언택트가 뭐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나온 게 아니죠. 벌써 이 용어는 뭐 10여 년 전부터 중요하게 등장했던,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 간다라고 할 때 등장을 했던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융시장에선 더더욱 이런 그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달, 그리고 이거의 그 기술적인 것을 잘 따라가서 어떤 금융시장에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HTS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예요. 요즘 또 그 PC에서 그 온라인 트레이딩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냥 손 안에서 뭐 태블릿이나 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모바일 기기로 그 이 증권거래 또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죠.
자, 요거는 이제 과제로 쓰긴 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출하라고 하는 건 이게 제출하지 마세요. 제출하지 말고 요게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에 저 대면 강의를 할 때는 요거 이제 과제로 냈을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온라인 수업 듣는 것만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제는 안 해도 되지만, 하지만 그래도 안 해도 되지만은 제가 요 문제 풀어보란 것도 좀 풀어보고, 그리고 여기 좀 조사해보라고 하는 거, 특히 여러 가지 어떤 금융에 관련된 문제들, 또는 금융에 관련된 이슈들, 또는 금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들을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요런 어떤 시사 상식적인 것들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뽑아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라고 주로 이렇게 과제에다가, 물론 제출하는 과제는 아니지만 제시를 할 테니까 이거 뭐 제출하는 거 아니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찾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 또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지식들이 있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금융 분야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될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고, 남들로부터 상당히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국민 대차 대조표, 이거 국민 순자산 또는 이제 국부 통계,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차 대조표를 그리는 것이다. 꼭 한국은행에서 찾아서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겼고, 거기에 우리나라 총 국부가 얼마라고요? 일경이 얼마야? 천조 다음에 만조가 없죠. 만조가 아니고 만조가 일경이지. 그러니까 일경 5천조 원. 우리나라 국부가 총 얼마? 1년의 GDP는 1년의 소득은 한 2천조 원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 전체 국부는 2018년도 말에 대략 한 얼마라고? 1경 5천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 대차 대조표에 의하면. 자, 이 법제처 사이트에 내가 앞서 법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고, 그리고 대충은 한번 읽어보세요. 대략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물론 처음 볼 때는 이게 도대체, 특히 이제 경제 경영하는 학생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보기 어려울 텐데, 몇 번 보다 보면은 법도 결국 사람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변호사들만 뭐 법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변호사 아닌 사람들도 법을 한참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건 여기 상법, 또 민법, 여기 민법 안 썼지만은 자본시장법, 은행법, 보험업법, 이런 것들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업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금융법들이 되겠고요. 앞서 얘기했던 ABS에 관련된 그 법제가 바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되겠고, 요걸 보통 우리가 약칭 ABS법이다. ABS법이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거를. 자, 그리고 미국에서 이 글래스-스티글 액트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거 보통 이제 요게 바로 은행과 증권을 분리하라고 하는 은증분리의 기원입니다. 은증분리. 은행과 증권을 같은 금융기관이 은행업도 하고 증권업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수립한 게 바로 이 글래스-스티글 액트가 되겠어요. 이건 이제 사람 이름들인데, 아마 이게 1930년대 나온 미국 은행법이고, 요게 이제 아마도 그램리치 블라일리가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때 도입이 됐던 그런 법이고, 기존에 아주 엄격한 은증분리의 원칙을 완화했던 게 바로 그램리치 블라일리가 되겠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주회사 내에서,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물론 이제 은행과 증권을 하나의 기관이 같이 하면 안 되고, 은행업도 하고 증권업도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되는데, 지주회사 체제로 해가지고 은행 계열사도 있고, 투자은행 계열사도 있고, 이런 건 된다. 이런 건 된다. 이렇게 완화를 한 게 바로 이 그램리치 블라일리 액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한 7, 80여 년, 60여 년 정도를 유지되어 왔던 미국의 은증분리 규제가 최초로 완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그램리치 블라일리법이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형태의 소위 이제 금융지주회사죠. 금융지주회사 가 많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상업은행들도 이 금융지주회사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계열사로 증권사나 투자은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지주회사 내에서 겸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겸업을. 물론 같은 기관 내 겸업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한 지주회사 내에서 계열사를 분리해서 할 수는 있다 하다 보니까 은행들도 다 이런 증권업을 이런 방식으로 다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은행들도 조그만 은행들을 또 인수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실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결국은 은행까지도 번져 갔었던 거죠. 사실 증권 분야에서의 문제가 어디까지 그 은행까지도 다 그 불이 번진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게 바로 2008년도인가 9년도에 나온 도드 프랭크 액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그 월가 금융개혁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식들이고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 금융시장 법제에서 그 BHC가 있고 FHC가 있어요. 뱅크 홀딩 컴퍼니가 있고 파이낸셜 홀딩 컴퍼니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자, 우리나라에도 금융지주 회사가 있죠. KB지주, 신한지주, 우리지주 있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그게 곧 우리나라의 금융법 중에 하나인 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해서 나온 금융지주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신한지주 한번 찾아보세요. 신한지주회사 체제가 있고 여기에 신한은행도 있고 신한금융투자도 있고 신한캐피탈도 있고 신한카드도 있고 뭐 등등 여러가지 금융계열사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또 금산분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금융지주회사 내에 어떤 제조업 기업이 있으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금융지주회사 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겠고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도 찾아보시기 바라고. 자,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요걸 줄여서 우리가 자본시장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나오는 금융투자업자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결국 이제 그 과거로 치면 이제 그 증권사 또는 선물회사 이런 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사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교과서적인 은행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법이 있어요. 은행법에 은행이란 무엇인가가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요거 꼭 찾아보세요. 꼭 그래서 법제상의 은행의 의미가 무엇이고 누가 은행을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를 은행법을 법제처에서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이게 온투법이라고 줄여서 온투법인데 그래서 한번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온투법이 뭐의 줄임말인지 온라인 뭐 어쩌고저쩌고 P2P 뭐 이런 거에 관련된 법이죠. P2P 금융. 근데 지금 요즘 그 P2P 금융 쪽에서 많이 빵꾸가 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하여튼 최근에 새로 나온 그 P2P 금융을 좀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그 온투법이 되겠고 이 온투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언론 보도들을 보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 이상으로 1장 마치도록 하고 자, 이번 주 2주차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상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